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반환점을 돌고요.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사마천도 이제 청년 기간을 보내고 2년 내지 3년에 걸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조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 왜 수염이 없을까?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 여러 회 만난 사나이 곽해,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지난 5번째 강의 여행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스승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마천의 스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면요. 사마천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 19살 때 장안 근처 무릉으로 이주했고 19 사마천 유엽 각해를 만났죠. 20살 때는 남쪽으로 장강과 회화 이렇게 쭉 여행 다닌 기록이 남아있다. 그 밖에 사마천 사기에는 이 기록 말고도 자서전 기록 말고도 여행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사기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통사를 구상하면서 사마천이 여행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역사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즉 출로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 20살 2년 내지 3년에 걸친 여행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스승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분의 스승이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만큼 스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상식적으로 멘토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신적 지주도 멘토이기도 하고 뭐 자기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털어놓는 상담 역할도 멘토, 지도자, 뭐 현명한 분,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게 전부 다 멘토라고 하는데 원래 어원은요.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사시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자기 집안을 한 친구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 친구 이름이 멘토르였어요. 멘토르. 그래서 거기에서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들 텔레마코스, 오른쪽에 보이는 요 벽화 그림이 멘토르와 오디세이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식의 교육과 자식의 주변 신변 이런 부분들, 자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정신적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해서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인물이 멘토르였는데 거기에서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거기에서 스승이라는 단어도 결국 뜻도 들어가게 됐는데 엄격하게는 스승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 우리 인식에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 거의 멘토르의 역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승과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객언과 명언들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아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괜찮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몸소 보여주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라고 하는 말로 스승도 여러 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게르하르트 뮬러는요, 좋은 스승은 스스로를 태워 남을 위해 불을 밝히는 분이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스승이었죠. 그죠? 왼쪽에. 내 아버지에게는 인생을 비쳤지만 스승에겐 잘 사는 법을 비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봄비가 대지를 푸르게 하듯 스승은 우리 마음의 봄비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도 있고, 사마광이라고 하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역사가는요, 책에서 스승을 만나기 쉬워도 사람으로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사마천을 얘기를 하면서 스승을 찾아서라고 제목을 얘기를 했지만, 실존하는 스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스승이라는 존재는 저는 있는 스승과 없는 스승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 스승은 살아계시는, 말 그대로 살아계셔서 만날 수 있는 스승이고, 없는 스승은요, 돌아가신 스승이죠. 그리고 그 스승의 절대 다수는, 거의 100%는 책을 남겨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스승과 역사 속의 스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책과 사람과 책으로 스승을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한테 나에게 사마천이라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왜? 이분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스승이죠. 존재하지 않는 스승이죠.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존재해 계시고, 제 마음속에, 제 정신 속에 살아계시는 스승일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스승님이죠. 평생 공부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따르는, 그리고 저를 늘 나쁜 길,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등불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제가 살아계시는 당대 스승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석사 박사를 하면서 지도를 받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멘토 이상으로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만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현재 사마천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계시지는 않지만 그런 스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스승이 남겨놓은 사기라고 하는 텍스트 교과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평생 저한테는 스승님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자의 탁자, 그러니까 90cm 정도 되는 탁자, 그 다음에 세치의 혀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죠. 그리고 세치의 분필, 세치면 뭐 9cm 정도 되나요, 그죠? 분필, 그걸 붓이죠. 중국 사람들 붓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는 분필이죠, 그죠? 선생님이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세치의 탁자에 서서, 그죠? 기대고 서서 말로써, 그죠? 세치의 혀로써, 그리고 붓과 분필로써 3,000그루의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를 길러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cm 되는 탁자와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분필을 가지고 봄이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분이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세자의 탁자, 세치의 혀, 세치의 붓 또는 분필이 3,000그루의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를 길러낸다. 와, 참 멋있습니다, 그죠? 3,000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공자님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자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3,000명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인간 존재로서의 사마천이라는, 살아계시진 않지만 2,100여 년 전의 스승, 그리고 그 스승이 남겨놓은 위대한 교과서 사기라고 하는 책,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그죠, 24시간 잠자는 시간, 때로는 꿈속에서도 보고 뵙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노래로 한번 돌려볼게요. 스승의 날에 부르는 노래가 스승의 은혜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그 가사 별로 뜻도 생각하지 않고 노래 부르죠, 요즘은. 근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요 대목이 있어요. 그죠? 맞죠? 예. 조금 과장법이 있죠. 뭐 스승의 은혜는 뭐 하늘 같아서 뭐 그래서 종교적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요 대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이 대목은요. 사마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했던, 즉 사마천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 속에 돌아가신 분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스승으로 존경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님입니다. 사마천은 공자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공자님은 만년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뭘 했냐 그러면 유교의 중요한 경전들, 주역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당신 손으로 정리를 합니다. 골라낼 거 골라내고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즉 문화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나라 역사책인 춘추라는 역사책을 저술하거든요.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한테는 늘 롤모델은 누구냐 그러면 공자님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에 대한 전기를 사기 속에 남깁니다. 그게 공자세가라는 겁니다. 공자세계라고 해서 공자님의 전기를 남겨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아쉬워가지고 사마천은 공자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도 남겨요. 중리 제자 열전이라고 해서 제자 70여 명에 대한 기록도 남깁니다. 수제자들의 기록을. 그러니까 사마천이 공자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시겠죠. 그 공자님에 대한 평가를 사마천은 시경에 나오는 육아의 경전 가운데 노래책인 시경에 나오는 한 대목을 빌려가지고 공자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고산앙지라고 하는 네 글자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경내강이라고 해서 네 글자가 더 있습니다. 시경에 나오는 대목이야. 무슨 뜻이냐? 고산앙지, 높은 산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고 기경내강은 큰 길은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거예요. 스승을 높은 산에다 비유했죠. 그 높은 산은 우러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를 쳐들어야 되죠. 당연히. 왜? 그분이 해놓은 업적이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우러러 보죠. 그리고 그분이 내놓은 길이 워낙 크잖아요. 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내는 것보다 스승이 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제자들은 편하겠어요. 선구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길을 내놓으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죠. 한 사람이 그 길을 개척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사마천은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성기까지 잘랐지 않습니까? 역사학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역사학의 길을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사마천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정신적인 멘토는 누구였냐 그러면 공자였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인품과 공자님의 업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산앙지 기경내가 높은 산을 우러러 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스승의 날에 부르는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라고 하는 요 대목은 사마천이 공자님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고산앙지를 따온 가사입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권위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졌죠. 그죠? 바닥에 떨어지다 못하고 땅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선생님, 스승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사마천과 공자 두 사람은 시차가 약 300년 납니다. 400년 납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고 공자님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410년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400년이면 우리가 대수로 따지면 10대가 훨씬 넘습니다. 10몇 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고 존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경의 표현을 고산앙지 기경내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고산앙지가 사마천 사당관 무덤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 본다. 후대 중국 사람들이 사마천이 닦아놓은 길,
사마천의 업적을 사마천이 공자님에게 보냈던 존경의 헌사를 그대로 사마천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사마천의 고향 마을에 가면 사당과 무덤 위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입구에 고산항지 네 글자를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진정한 스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리고 권위가 떨어진 실추된 스승의 권위와 스승의 존경심을 어떤 방식으로 되살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마천이 스승을 찾아서는 바로 안 계신 스승 공자가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다. 사마천이 공자님에 대해서 한 칭송입니다. 읽어볼게요. 시경에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다. 내 비록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그를 동경하고 있다. 나는 공자의 저술을 읽어보고 그 사람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노나라에 가서, 공자님의 고향이죠, 공자의 묘당, 수레, 의복, 예기를 참관하였고 여러 유생들이 때때로 그 집에 모여서 예를 익히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는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나 머뭇거리며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역대로 천하에는 군왕에서 현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생존 당시에는 영화로웠으나 일단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공자는 평민으로 평생을 보냈지만 10여 세대를 지나왔어도 여전히 학자들이 그를 추앙한다. 천자 왕으로부터 나라 안에 유계를 담론하는,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공자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그는 참으로 최고의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 계신 스승 공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속에 막 와 닿습니다. 제가 사마천을 존경하는 마음을 사마천이 공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말씀이었고요. 공자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유가의 성인이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유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조선시대 때는 확립이 됐고, 그리고 공자도 성인으로 추앙받았죠. 우리도 중국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에 가면은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묘라고 합니다. 무덤 묘자가 아니고 사당 묘자고, 그 공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물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향교에 가면은 대성전이 있잖아요. 대성이란 말은 공자님의 별명입니다. 크게 성취했다라는 거고, 공자님의 별칭 가운데 맹자께서 책 속에다가 공자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집대성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 집대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한 분야의 모든 연구 성과, 학문 성과를 한데 참 더 모아가지고 크게 성취한 부분을 집대성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집자를 떼고 대성이라고 공자님의 별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공자님을 모신 사당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성전을 보고 계시고, 그 대성전 안을 보면은 공자님의 상이 모셔져 있고, 그 상, 대성전 내부에 편액들이 많아요. 글자를 새겨놓은 여러 가지 현판들 가운데에서 저 위에 보고 계시는 요거 만세사표, 영원한 스승님의 표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세사표는 공자님의 별명이고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님의 별칭은 많습니다. 금성옥진, 쇳소리하고 옥이 떨리는 소리다라는 뜻이죠. 중국에서는 이제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을 치는 소리로 시작을, 띵 하고 종소리로 시작을 해요. 모든 의식의 출발이. 그게 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경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만든 악기 있죠. 석경이라고 합니다. 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돌하고 옥이 뭐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 옥으로 된 석경을 땡 칩니다. 그게 옥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얘기죠. 공자님은 처음이자 끝이다.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결자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집대성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긴 훗날 여러 왕조에서 황제들이 공자님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보냅니다. 그때 대성이라는 단어를 따고 그 다음에 지성이라는 단어를 땁니다. 지극한 성인이라는 단어를 따고 인문학을 널리 알린 분이다, 왕이다 해서 문선왕 해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공자님 무덤 앞에 묘비석에 저렇게 새겨져 있는 글이고요. 선사니보, 그러니까 가장 이른 스승님인데 니보라는 말은 공자님이 자가 중리예요. 중리. 이름은 구조, 공구고 이름은 구고, 자가 중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님께서 태어난 산 이름이 니구산이에요. 그래서 뒤에 부자, 아비 부자는 존칭입니다. 읽을 때는 보라고 읽어요. 그래서 선사니보 하면은 앞선 선생님인데 니구산에서 태어난 선생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별칭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스승으로 모셨던 공자님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수 앞에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묘비의 글씨가 대성, 지성, 문선왕 지묘예요. 대성, 지성, 문선, 왕인데 보시면 왕자가 아니고 간자로 되어 있죠. 이게 밑에 짝대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짝대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안쪽을 보면은 저 밑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놨어요. 왕자가 보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임금 왕자가 안 보여요. 간자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공자님 무덤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 진짜 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 진짜 왕이 공자님 무덤 앞에 와가지고 아니 자기보다 공자님은 평민 출신인데 대성, 지성, 문선왕, 묘 왕자가 딱 보이면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렇게 가서 고개를 내밀고 쳐다봐야만이 보이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나중에 곡부 가셔가지고 공자님 무덤 공림이라고 합니다. 무덤 가셔서 참배를 하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사마천은요, 당대 스승한테도 배웁니다. 당대 스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은요, 사마천의 최초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담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때 스승들이라는 게 굳이 나이가 굉장히 위인 연상자만이 아닙니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배우면은 그분이 스승이 되는 거죠. 사마담의 스승이 있어요. 아버지의 스승들은 천문학을 전문가였던 당도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고, 역에 정통한 양하라고 하는 스승도 있었고, 도가의 이론에 정통한 황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당연히 이분들하고도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의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공안국과 동중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사마천이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20살 여행에서 돌아온 사마천은요, 이런 역사 속의 스승과 계시지는 않지만 역사 속의 스승과 당대에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학문과 이론으로 체계를 잡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스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복습과 예습은요, 김영수의 좀 알려준 곡 유튜브, 그 다음에 책은 요 4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가까워져 보입니다.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